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회의에 이어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에이펙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AI 생태계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하루 5시간 동안 3문제씩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도록 진행됐는데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다누리 발사 3주년을 맞아 지난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다누리는 성공적인 초기 임무 수행에 이어 2차례 연장을 거쳐 2027년까지 관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AI를 통한 혁신과 포용을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에이펙 회원국 관료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AI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백영훈 장관은 이번 포럼이 디지털 AI 혁신과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면서 디지털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는 AI가 포용의 동력이 될지 분열을 심화시킬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며 AI 격차 해소와 복원력 있는 디지털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글로벌 디지털 AI 포럼에 앞서서는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보다 포용력 있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에이펙 회원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AI 기술의 미래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21개국의 관련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술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a monumental wave of transformation driven by AI and digital technologies. How we respond to this massive coming wave will shape the future for all of us. 이번 회의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 AI 전환을 의제로 혁신과 연결, 안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과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 hope today's meeting will be an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of our collaboration to encompass innovation, connectivity, and ecosystems based on the diversity and experience of APEC member economies. 과기정통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1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기준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70건, 건물 침수 등 사유시설 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남 무안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50대 남성의 경우 여전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와 며칠 전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컸습니다. 야간에 비 피해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 아침에 드러난 마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싹둑 잘리고 급류가 하천변을 강타해 건물이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 개천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그 집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랑 그 가로수 같은 게 있던 게 다 무너지고 운동시설도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여서 찍은 거거든요. 폭우가 쏟아진 밤에는 급하게 일어나 몸을 피하는 등 곳곳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펜션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이 넘치려고 해가지고 바로 뒤에가 이제 산이 나가지고 이게 무너질까봐 그 바로 아래에 건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가. 거기로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한밤중 통신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신, 전기, 수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아예 다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도 밤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나와서요. 그래서 밤새면서 비가 올까봐 밤새 걱정하면서 설잠 자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비 피해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만큼 위험 지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밤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니까 그만큼 피해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밤 시간대에도 주민 대피령 등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위급 상황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가철 반복되는 폭우로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처법 숙지가 중요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가득 찬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시민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돌덩이가 도로에 가득하고 잔뜩 불어난 하천이 무서운 속도로 흐릅니다. 남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북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처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휴가철인 만큼 산속 계곡이나 캠핑장 등지에서는 산사태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징조가 나타나면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미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 등 안전한 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중간에 결국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건널 수밖에 없거든요. 원류가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뭐 도보든 차량이든 이렇게 이동하지 마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역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교량이나 지하차도, 해안가 저지대 도로는 절대 차량으로 지나가지 말고 즉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이나 옹벽, 축대와도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청 예보와 재난 안전 문자, 뉴스 등을 보며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자연 재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이 연쇄 발생하면서 올해 폭염과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 중대본에 이어 3일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면서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호우 중대본이 중첩해 운영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져 폭우가 잦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이 강화돼 폭염 역시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남부도 지난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엔 1년치 강수량보다 많은 2,755mm 물폭탄이 떨어져 80명 넘는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포수협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구명보트. 관광객 6명이 모여 앉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협곡 탐험 여행을 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겁니다. 결국 해가 저문 뒤 구조대를 따라 암벽을 타고 올라가 2시간 만에야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성 구이핑에선 강가에 자리 잡은 다세대 주택 4채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집안이 쓸려 내려가면서 철거 대상에 올라 입주민들은 대피한 뒤였습니다. 윈난성 일양에선 산간 도로를 타고 내려온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불도저 기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짙게 낀 비구름에 타이완에선 지난 한 주 사이 1년 동안 내릴 비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2,755mm, 사망과 실종, 부상자는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불과 일주일 만에 홍수 1급 비상에 돌입하는 등 북부 내륙에도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도 40도를 넘는 지역이 닷새 연속 관찰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사병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노약자들과 야외 공사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거리에 상당수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248곳이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 들어 40.3도를 기록했는데 닷새 연속 40도를 넘는 곳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본의 덥고 습한 날씨에 혀를 내두릅니다. So I guess I didn't realize how hot it was going to be, or realize just how hot it was going to b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more similar to Chicago heat and humidity, and totally different. 열사병 위험이 커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21일에서 27일까지 열사병 환자는 1,800여 명. 이 가운데 55%인 6천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에어컨 리모컨 전지가 닳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난방으로 잘못 설정해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들은 냉각팬이 장착된 작업복을 공급하고 실시간 현장 온도를 파악하며 대처에 나섰습니다. 今みたいになんか倒れ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少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最近ここ何年間はやっぱりこういう空調ジャンバーとかそう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きて、やっぱりそれだけ相当暑いんだなとは思う。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다누리 발사 3주년을 맞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함께 3년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관측 자료는 달의 지형과 환경, 자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연구자들의 주도적인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발사된 다누리는 성공적인 초기 임무 수행에 이어 2차례 연장을 거쳐 2027년까지 관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볼리비아 수크레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4개국 330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대표단의 변재우, 우민규, 이유찬, 정민찬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드는 이틀에 걸쳐 하루 5시간 동안 3문제씩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도록 진행됐습니다.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을 받은 것은 한국이 1992년부터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이래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오는 7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저격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시장에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쟁 머신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인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So what he said very clearly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for India to continue financing this war by purchasing the oil from Russia.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성명을 내고 인도를 겨냥하는 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이후 인도로 오던 전통적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게 돼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미국은 원자력 산업을 위해 러시아에서 육부라 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도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모디 인도 총리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했던 양국 관계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의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 7월 미국 고용시장 악화 쇼크로 하락했던 주요 기술 대기업 주가가 반등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의 6월 공장 수준은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고용 쇼크를 딛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반등은 투자 심리 회복과 전장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는 호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원자재 비용이 올라 미국의 6월 공장 수주가 전월보다 4.8% 줄며 제조업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보잉 등 비국방 항공기 주문이 전월 대비 51.8%로 급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 F-15 전투기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 6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가전제품에까지 관세가 50%로 인상된 건 제조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세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과 수요 억제, 설비 투자 축소를 유발해 신규 주문 감소와 고용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경기 속에 물가 인상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hat was where I felt like we were in peak uncertainty. We had tariffs. Uncertainty tends to cause maybe a little bit of reluctance if you're an employer when making hiring decisions. 실제로 ISM이 조사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표는 7월에 49로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에퀴터블 그로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을 최대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적인 수익률 압박, 임금 정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 2.2%에 이어 2달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2.1%, 공업제품은 1.6%, 서비스는 2.3%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4.1% 올랐는데 빵이 6.4%, 커피는 15.9%, 햄과 베이컨은 7.1%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13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1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지만 외화 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5월 말 4,046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6월 이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위에 움푹 팬 포트홀 때문에 당황하신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도로 위의 결함을 단시간에 판독하는 AI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는 도로 위의 복병 포트홀. 특히 집중호우 뒤 예기치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30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이어 파손하고 온 적도 있죠. 이 타이어 파손나가지고 뒤에 탄 손님이 입원한 적도 있고. 경기도가 포트홀과 도로 균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차량 뒤쪽에 설치된 장비가 노면을 촬영하자 AI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내용은 곧바로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도로 파임이나 변형, 승차감 등을 종합해 0부터 10까지 수치화하는데 6 이하인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1km당 사진 한 장을 분석하는데 기존 육안으로는 30분 정도 걸리던 게 AI로는 불과 15초 만에 완성됩니다. 여기에 연도별 보수 구간과 파손 상태를 제시해줘 똑똑한 도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AI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분석 결과를 도로 유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는 이 같은 AI 분석 기술을 도내 시군 관리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공유에 힘쓸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어린이만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는데요. 부산시가 아동 돌봄을 강화하고 연기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재난 취약계층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아파트 화재로 숨졌습니다. 지난달 2일과 지난 6월 24일에는 각각 어린이 2명이 아파트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부산 지역 노후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화재 당시 부모가 집에 없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에 부산시가 재난약자 화재 전담팀을 구성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인공지능 통합 전화상담실을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에 연결해주는 체계를 만듭니다. 시민들이 나의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충실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최근 13곳 늘렸고 다른 돌봄 기관과 운영 시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안전 대책으로는 올해 5천 가구, 내년 1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용 연기 감지기를 보급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임대 아파트 10세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추가 설치도 계획 중입니다.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꺼져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물에 의한 피해가 더 클 정도로 물이 많이 방출이 하고 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천여 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